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주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앞서 진행하신 분하고 이제 다음 세션 진행하실 분에 비해서 달변이 아니어가지고 슬라이드가 굉장히 화려하고요.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있는 팩트를 드라이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김용식 부장이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를 설명하게 되면은 과거부터 다시 또 좀 한번 훑어봐야 되거든요. 데이터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상당히 오래되지는 않았죠. 사실은 컴퓨팅 역사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초기 왼쪽에 있는 부분부터 오른쪽으로 기술의 혁신, 데이터 플랫폼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높아졌냐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데이터에 숨어 있는 가치들을 이끌어내는 능력들이 훨씬 더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맨 좌측 하단을 보시면은 아마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시는 시스템들일 겁니다. 데이터들을 적재해 놓고 적재된 데이터들을 필요할 때 내가 가져와서 보고 다시 변경하고 삭제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다시 저장하는,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트랜잭셔널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아주 예전에 얘기했지만 i3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파일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생각들을 했죠.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세 글자로 되어 있을 것이고 성별은 남녀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고정된 소위 얘기하는 스트럭처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적재해 놓고서는 계속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데이터는 늘어나는데 이 녀석들은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버리자니 너무 아깝죠. 그래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는 다른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분석 시스템이 됩니다. 앞서서 설명하신 분들이 좀 빼먹은 게 있는데요. 나쁜 분들이에요.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두시던데, 저희가 발표한 자료는 아마 등록하신 이메일로 PDF 형식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쁜 분들이 어디 계시죠?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사진을 안 찍으셔도 되고요. 사진을 찍으시면은 40대의 늙은 아저씨가 같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PDF로 보시면 됩니다. 굳이 찍으시고 싶으신다면은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올랩이나 BI,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데이터 마이닝을 하다 보니까 관계형 또는 스트럭처드 된 데이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그 전에는 데이터는 늘 요 스트럭처드 된 구조 안에서만 데이터가 존재했었는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데이터는 그 외의 것들도 상당히 더 많다라는 것들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형이 아닌 데이터와 그리고 구조화되지 않은 또는 스키마의 강제성이 좀 약한 형식의 데이터들도 좀 가져오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ETL이라는 기능들이 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숨어있던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판매 데이터를 따져봤었을 때,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에 맥주 옆에 기저귀를 놨더니 참 잘 팔리더라. 기저귀 사러 온 아빠들이 옆에 있는 맥주를 보고 먹고 싶어가지고 열도 받고 기저귀 사오라 그러니까 같이 들고 가는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 분석의 결과죠, 사실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분석되는 데이터, 분석하려는 시스템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또 이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의 종류들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거나 파일 형태, TSV나 CSV 형태로 들어있거나 XML, JSON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 레코딩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을 하게 되죠. 이런 요구사항까지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빅데이터 하둡이라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또 발전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나간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만 하다 보니까 너무 늦더라는 거죠.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업무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데이터는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뭐 5년 전 이쪽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 예측을 해보자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디바이스들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죠. 뭐 지금도 이제 노트북, 핸드폰, 뭐 태블릿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 뭐 요 안에도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에서 또는 핸드폰, 다른 그 기기에서 쏟아내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다 버려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통화하거나 아니면은 소위 그 문을 왔다 갔다 할 때도 동작 감지 센서, 온도 감지 센서, 이런 데이터들도 다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기술들이 이제 스트리밍, 소위 얘기하는 요즘에 인터넷 오브 싱이라서 IoT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술이 데이터 플랫폼의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면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무한대로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애저에서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애저에서 그런 데이터 세상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중에 일부분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는 것들이 뭔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종일 요 서비스는 요거고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는 얘고요 하다 보면 하루 정도가 지나갈 거예요, 아마. 통상 저희가 지난 12개월 동안 한 600개 정도의 애저 기능이 추가됐다 그러거든요. 그 600개를 제가 다 나열하다 보면은 아마 숨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가 다 지나갈 것 같고요.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들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통상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데이터를 만들거나 이벤트를 통해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변환되고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가 분석되고 예측까지 가는 것, 이 프로세스를 애저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떤 서비스가 지원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한 게 아니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데이브 채펠이라는 분이 애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들을 좀 분류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느냐 보시면 운영 데이터, 분석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셨던 이 데이터 플랫폼의 흐름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운영 데이터는 처음에 데이터 플랫폼의 맨 하단, 좌측 하단에 있던 그 시스템에 해당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는, 주로 이제 읽거나 쓰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요.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을 주는, 또는 사용자 요청에 대한 결과로 보내주는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제 OLTP 시스템이죠. 광경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 또는 i3 아직도 쓰고 계시는 데 있겠죠. 그런 OLTP성 시스템이 OLTP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시스템에 사용되느냐? 전통적인 OLTP에서 사용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에서 광경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경우들, MySQL, 오라클, SQL 서버 등등, 뭐 사이베이스 기타 등등의 광경 데이터베이스들이 되겠죠. 그럼 애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애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서 그 백승주 부장님이 설명하셨던 EAS VM에다가 SQL 서버를 설치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에 사용하시는 SQL 서버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오라클이 필요하시면 오라클 서버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MySQL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버추얼 머신 위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파스 시스템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운영이 전혀 필요 없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요. 현재는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오게 될 예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제품인 SQL 서버를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대로 제공되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MySQL 데이터베이스가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운영 데이터가 이런 형식으로 좀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SQL 서버 제품의 라인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SQL 서버 and APS라는 제품은 온프로미스 제품이에요. SQL 서버 안 써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SQL 서버를 모른다. 없으시죠? 예,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APS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사실은 백엔드 쪽은 SQL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APS 제품을 사시면은 예상치도 못하게 큰 서버 렉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라는 제품은 서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인데 같이 그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이제 성능이나 구성 등을 최적화한 형태의 하드웨어 박스를 같이 제품을 납품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MPP 형식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프로미스 제품은 맨 왼쪽에 있고요. 나머지 오른쪽 세 개는 다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버추얼 머신 위에다가 SQL 서버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맨 왼쪽에 있는 SQL 서버와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사용 경험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그냥 SQL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인프라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서버,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애저에 있는 버추얼 머신으로 바뀌었다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능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기능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뒷장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애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분석 데이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대로 하드웨어나 OS 그리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돌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부분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을 지고요. 사용자는 데이터를 올리고 올라간 데이터에 대한 분석 쿼리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하는 작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다 일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애가 났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전화하실 필요도 없어요. 장애에 대한 감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서 알아서 잘 돌고 있는 하드웨어로 옮겨서 다시 올려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눈 깜짝할 사이에도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4개의 서비스와 제품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4개의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개발팀이 4개의 팀이 아니라 1개의 팀이라는 겁니다. 개발을 할 때 하나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는 4개의 서비스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SQL 서버 소스 코드 베이스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클라우드 먼저 새로운 기능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먼저 애저 클라우드에 먼저 배포가 돼서 서비스를 하고요. 검증이 되고 많이 사용이 되고 난 다음에 박스 프로덕트,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온프로미스 제품으로 포함이 돼서 그 다음 버전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나믹 데이터 마스킹이라는 제품이 SQL 서버 2016 얼마 전에 6월 1일 날 발표가 됐죠. 다이나믹 데이터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애저 SQL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검증된 기능이 박스 프로덕트로 넘어가는 거죠. 물론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애저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도 저희가 많은 베타 테스트나 프라이빗, 퍼블릭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검증이 된 다음에 실제 기능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상태에서도 박스 프로덕트로 나가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저희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퍼스트로 기능이 제공이 되지만은 클라우드 온리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온프로미스에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생성하시려면 어떻게 하죠? 하드웨어 들어오고 OS 깔고 .NET 프레임워크 깔고 SQL 서버 깔고 SQL 서버 구성 바꾸고 설정 바꾸고 로그인 계정 만들고 그 다음에 DBA한테 자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하고 툭 던져주시죠. 자, 이 과정까지 얼마 정도 걸리세요? 데이터베이스 만들어까지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세요? 빠르면 2-3시간? 클러스터링이나 어레이송 구성하시면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리시죠?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 과정이 수분 이내에 끝나버립니다. 모든 과정들이 수분 이내에 끝납니다. 그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면 되겠지. 플랫폼 Azure 서비스가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요. 이런 과정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제공해줬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관리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QL 서버의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고 있는 하드웨어에 장애가 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저희 온프로미스에서 어떻게 하시죠? 서버실에 전화하죠. 전화해서 DB가 죽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운영자가 뛰어가서 컨솔 앞에 가가지고선 실제로 쳐보죠.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왜 안 연결이 안 되는지, 랜선은 빠졌는지, 아니면 파워가 빠졌는지 이렇게 보시죠. 이 과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돌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애저 데이터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용자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 정상적인 하드웨어 또는 정상적인 머신에서 머신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옮겨놓고 그쪽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 과정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0.000 몇몇 초? 예, 사용자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빨리 이루어져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나면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동기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세컨더리가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하게 만들어지고요. 제가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넣으면은 싱크로너스하게 나머지 세 개에도 데이터가 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저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감시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타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세컨더리 중에 하나를 프라이머리로 올리고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존에는 다 사용자가 하셨죠. 이 과정들을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센터가 해줍니다. 사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해주긴 하는데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거의 관리에 드는 코스트가 제로에 가깝다. 그럼 사용자는 뭘 하면 될까요? create database, create table, insert value, select, create index, create store procedure, execute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본연의 DBA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입니다. 근데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싶다. 기존에 온프로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던 SQL 서버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추얼 머신 위에다가 SQL 서버 깔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SQL 서버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QL 서버가 도는 환경이 온프로미스에 있는 서버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버추얼 머신으로 뒤바뀌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의 사용자 경험들은 원격 데스크탑을 통해서 들어가서 원격 데스크탑 화면 안에서 SQL 서버를 관리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길게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MySQL, 오라클 나는 온프로미스 사용하고 있는데 애저로 올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추얼 머신 위에 오라클 깔거나 리눅스 설치하고 MySQL 설치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대부분의 애저의 버추얼 머신 위에서 실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똑같지 않냐? 머신 위에다가 OS 깔고 MySQL 깔고 하는 거는 기존과 똑같지 않냐? 애저가 가진 장점은 뭐냐? 애저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이미지들을 미리 만들어 놨다는 것도 있어요. 아까
백승주 부장님이 이제 포탈에서 검색하시는 화면을 보셨을 텐데, 아까는 우분투를 보여드렸죠. MySQL이나 아니면은 오라클을 검색을 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뜨냐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보시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CBC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죠. 저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의 버추얼 머신 이미지가 제공이 되고요. 버추얼 머신의 이름, 로그인 계정, 패스워드, 그리고 내가 생성할 어느 지역, 아까 뭐 인도 실패했었는데 중부 인도 선택하시면 중부 인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설치된 버추얼 머신 하나가 생성이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네, 수분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얘기하는 프로비저닝과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시간을 절약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포탈, 백승주 부장님이 보여드렸던 포탈 검색에서 MySQL을 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ySQL도 딱 한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계산이라는 거는 버추얼 머신 형태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MySQL 데이터베이스 클리어DB의 데이터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 형태대로 제공되는 거죠. 앞에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MySQL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이 클리어DB를 선택을 하시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와 관련된 메인터넌스 코스트는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사용자는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테이블 생성하고 데이터 넣고 가져오고 인덱스 만들고 이런 작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비트나미에 대한 MySQL도 마찬가지로 다른 옵션인데 버추얼 머신 위에서 실행이 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OLTP 이외에도 운영 데이터들은 비정형 형식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옵션이 또 필요하게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죠? 온프레미스에서는 파일 서버를 두고 파일들을 올려놓고 사용하시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사용하시죠. 애저에서도 이런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블럽 테이블 스토리지가 있을 수 있고요. 제이슨 도큐멘트를 저장하는 도큐멘트 DB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컬럼나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HBase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정답 여기 있습니다. NoSQL이죠.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NoSQL이 가지는 장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써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스키마 또는 스키마의 강제성이 좀 낮다라는 부분 때문에 나머지에 다 강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NoSQL, 그러면은 NoSQL을 애저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느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로우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애저 테이블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이슨 도큐멘트들을 저장하는 몽고DB 또는 도큐멘트DB라는 서비스가 또 제공되고 있습니다. 컬럼너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건 카산드라 DB 잘 알고 계시죠? 카산드라 DB는. 그리고 아파치 하둡에서 하나의 에코시스템인 HBase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 항목들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테이블 서비스라는 서비스는 별도로 없어요. 애저 테이블 서비스는 애저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애저 스토리지 서비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러 개 애저 스토리지 서비스를 애저에 들어가서 보시면 스토리지 어카운트라는 하나하나씩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상당히 많은 수의 한 200개 정도의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숫자를 극복할 수 있는 옵션도 있긴 있습니다만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사용자 경험이 이루어지냐면 500TB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버를 구매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다고 500TB만큼 과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스토리지 서버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들이 4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블랍 서비스는, 블랍이란 기능은 앞에서 백승주 부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VHD 파일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텍스트, MP3나 비디오 파일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 형식이고요. 파일도 앞에 설명드렸죠. 애저 안에서의 버추얼 머신 안에서의 SMB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서 온프로미스로 따지면 NAS 스토리지와 똑같은 역할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스토리지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 Q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큐잉 시스템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이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잖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는 전혀 다르고요. NoSQL의 그 키밸류 값을 저장하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요겁니다. 제가 지금 그 지오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애저의 테이블, GeoIP라는 테이블이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GeoIP라는 테이블이고요. GeoIP의 테이블은 파티션 키와 로우 키와 스탬프, 그리고 도시 이름, 그리고 컨티넨트 코드와 컨티넨트 이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점은 인덱스를 걸거나 관계형 그 관계를 걸거나 컨스트레인트를 걸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지 못하고 그 말 그대로 키 밸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로우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그 블랍과 테이블 두 가지 스토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옵션은 도큐멘트 저장소입니다. 문서 저장소죠.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몽고DB 같은 문서 저장소고요. 몽고DB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프로토콜이나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도큐멘트 DB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대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큐멘트를 저장하고 도큐멘트에 대한 쿼리를 해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만 사용자는 하시면 돼요. 나머지에 대한 관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모두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애저 도큐멘트 DB가 가지는 장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HTTP REST API를 통해 가지고서 호출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노드나 .NET, 파이썬,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HTTP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되는 도큐멘트 DB들은 전부 다 유니크하게 접근할 수 있는 URI가 제공이 된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렉션 단위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또는 분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더라도 자동으로 분산되거나 아니면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된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 또는 상위 컬렉션 도큐멘트 또는 각각의 도큐멘트마다 퍼미션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각각의 도큐멘트마다 또 그 첨부 파일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대용량의 첨부 파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파일들은 도큐멘트 DB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블랍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첨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TSQL 형식으로, SQL 형식으로 쿼리를 해서 이 도큐멘트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잠깐 화면만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사실은 도큐멘트 DB의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겁니다. 그 음식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도큐멘트들이 도큐멘트 DB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푸드라는 데서 스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푸드 아이디가 19,015번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던지면은 오른쪽에 제이슨 형식의 도큐멘트 파일이 반환이 되는 형식으로. 그래서 쿼리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HBase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2006년도에 그 구글의 빅테이블을 따라서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좋은 성능으로 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수백만 개의 컬럼에 수십억 개의 행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컬럼날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치 하둡의 에코시스템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드라이하죠. 예. 다음 분석 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데이터는 소위 저희가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운영 데이터들을 원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다양한 각도로 소위 올랩 같은 경우에는 큐브라고 얘기하죠. 큐브를 통해서 다차원으로 분석을 하거나
분석된 결과를 저장을 하고 있는 저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또 많이 쓰고 있으십니다. 데이터의 양도 많아졌지만은 데이터가 가지는 이 종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SMP 형식의 올랩이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MPP 형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운영 데이터와는 달리 데이터를 삭제하고 뭐 업데이트하고 새로 넣거나 하진 않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읽기 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애저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버추얼 머신 위에 이렇게 분석과 관련된 시스템들을 그대로 분석과 관련된 제품들을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대로 그런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둡, 요즘 많이 얘기가 되어 있죠. 하둡과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대로 하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분석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먼저 그 기존에는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올랩이나 아주 간단한 마이닝이나 BI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줬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안에 있는 분석 서비스, 어널리스트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해야 되는 원본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SMP 형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거의 뭐 어렵죠. 뭐 몇 시간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 MPP 형식으로 매시블리 패럴 프로세싱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용량의 하드웨어에다가 데이터들을 쫙 뿌려놓고 계산해 하고선 던져놓고 계산된 데이터를 하나로 뭉쳐가지고선 다시 던져주는 형식이 되는데요. 네. 이런 형식으로 MPP 형식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은 SQL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이 저희가 제공되고 있고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분석 데이터가 다양화되는 것들,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 또는 파일 형식의 데이터들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디오나 오디오 그리고 어떤 포맷의 형식이든지 데이터의 분석이 다양화되는 분석 데이터가 다양화되는 경우에는 하둡 시스템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이런 하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바로 HD 인사이트라는 제품이 있고요. 조금 뒤에 그 하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 3가지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는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엔진 자체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엔진 자체가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는 SQL 엔진이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한다라고 하면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앞에 설명드렸던 APS 저희가 PDW라고 얘기를 사실은 PDW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는데 패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제품이 APS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제품을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대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PDW APS 제품을 지원하시는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APS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제일 오랫동안 하세요. 그만큼 설정이나 설치나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앞에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수분 이내에 이런 그 환경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관리도 전혀 사용자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올리고 분석 쿼리만 날리시면은 되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둡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애저에서 하둡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옵션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옵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제가 계속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쉽고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대로 하둡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HD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100% 아파치 하둡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리눅스나 윈도우즈 다 제공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둡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하거나 관리하는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하둡 클러스터를 직접 구성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설치, 구성 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한 분쯤 계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물론 이제 리눅스에서 apt-get 통해 가지고선 설치하면은 다 설치를 해주지만
구성하시거나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쉽지는 않죠. 예.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그 클러스터의 이름, 노드의 개수, 데이터 노드와 헤드 노드 개수,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주키퍼 노드는 별도로 구성하시거나 이런 설정들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수분 이내에 해당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통상 하둡 클러스터가 사용되는 80%의 시간은 데이터를 로딩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나머지 20%의 시간만 MR 작업, 연산 작업에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하둡 클러스터를 사실 뭐 10대, 20대 이렇게 구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둡 클러스터 크게 가보면은 M호사 같은 경우에는 3,000대 정도를 운영하신대요. 3,000대의 80%가 데이터를 로딩하고 나머지 20%만 분석 작업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80%는 사실은 하둡 클러스터가 필요 없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HD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로딩하는 시간에는 하둡 클러스터를 삭제를 해 놓으셔도 돼요. 웹 HDFS를 이용해서 하둡 클러스터는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고요. 별도의 스토리지 공간, 어디가 될까요? 블럭 스토리지입니다. 블럭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요. 내가 연산이 필요한 시간에만 하둡 클러스터를 생성해서 MR잡 또는 다른 뭐 하이브나 뭐 피그나 이런 작업들을 던지거나 뭐 직접 작성하신 MR 작업이 있으시면 그걸 던져서 연산을 하고 연산 처리가 다 완료가 되면 다시 하둡 클러스터를 삭제하시면 돼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메타데이터를 다른 외부 저장소에 저장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둡 클러스터는 사실은 실제로 CPU, 메모리, 디스크 I/O만 제공되고 있는 플랫폼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머지 그 구성과 관련된 정보들은 실제 외부 메타데이터를 정보를 읽어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이 필요 없는 시간에는 클러스터를 삭제해 놓고 필요한 시간에만 올려서 연산하고 다시 삭제하고 하는 작업들로 하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D인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빌트인 컴포넌트들은 이런 에코시스템들이 있고요.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당연히 필요한 하둡과 얀이 있을 수 있고요. 데이터 접근과 관련돼서는 피그, 하이브, 테즈, 스파크, HBase, 피닉스, 스톰 등등이 있고요. 거버넌스 관련돼서는 이제 스쿱이나 카프카는 좀 약간 흐리게 그려져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관련돼서는 안발이 리눅스 버전에서만 제공이 되고요. 클라우드 브레이크나 주키퍼, 우지 등등이 있고 보안 관련돼서는 레인저도 약간 좀 흐리게 되어 있죠. 흐리게 되어 있는 건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저희가 HD인사이트로 넣기 위해서 개발 중에 있는 에코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외에 내가 쓰고 있는 에코시스템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또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에코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 스크립팅 액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Hue, R, Solar, Giraffe, 그 외에 프리로드된 하이브 라이브러리를 올릴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하지는 않지만은 커뮤니티에서 만들어 놓은 워커라운드도 플룸이나 데이터푸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두 가지 옵션들은 뭐가 있느냐? 버추얼 머신 위에 우분투나 센토OS를 깔고 내가 직접 아파치 하드웨어 소스코드 받아서 빌드해가지고 구성을 올려서 구성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클라우데라나 호스트워크에서 제공되고 있는 버추얼 머신 이미지를 이용을 하셔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호스트워크나 클라우데라에서도 웹 HDFS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웹 HDFS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을 때는 VM을 삭제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그 원하시는 기능이나 원하시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선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에 따른 장단점을 간략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PDF를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애저 머신러닝 뭐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이제 화두가 많이 됐던 주제이기 때문에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서비스는 말 그대로 애저 머신러닝이라는 서비스고요. 애저 머신러닝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열었는데요. 머신러닝 스튜디오에 가시면은 내가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 원본 그리고 내가 어떤 컬럼들을 어떤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이 데이터는 정제하고 싶어. 그리고 이 정제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20%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80%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하고 싶어.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기존엔 다 코드로 짜셨어야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나마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GUI를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저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GUI를 통해서 애저 머신러닝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펑션들이나 아니면은 머신러닝과 관련된 알고리즘들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뭐 클러스터링, 리그레션 이런 기능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끌어다 놓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투클래스로 되어 있던 알고리즘을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바꿨거든요. 예. 이렇게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훈련시키고 훈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내 데이터를 넣고서는 예측할 수 있는 작업들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머신러닝이 애저 머신러닝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머신러닝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이미 예제로 수백 개의 예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날씨와 비행 정보들을 날씨 데이터와 비행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 날씨에 이 비행기가 얼마나 연착이 될지를 예측하는 그 프로젝트거든요. 이런 유의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서비스들 간에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흘러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서비스는 없느냐, 그런 것들은 사용자가 직접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팩토리라는 기능이 있고요. 아직은 개발 중에 사실은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요청에 의해서 다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SQL 데이터 싱크라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팩토리만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팩토리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본, 대상, 중간에 데이터를 끌어와서 변경해서 대상되는 데이터 원본으로 밀어넣는 작업들을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들이고요. 화면이 예.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은 애저 테이블 저장소, 아까 앞에서 제가 GYP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드렸던 거 있죠. 뭐 그 도시 코드, 컨티넨트 코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데이터를 변형해서 오른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오류가 나 있는데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애저 데이터 팩토리의 가장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렇게 원본이 될 거고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 주 단위, 연 단위로 데이터를 주기로 읽어와서 데이터를 대상으로 넘기는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중간 작업이 상당히 확장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하둡 클러스터를 만들지 않고 얘는 하둡 작업으로 데이터를 읽어와서 하이브 또는 다른 피그 작업을 통해서 연산을 한 결과를 일로 밀어넣고 싶어 그러면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업이 있을 때만 하둡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작업을 실행하고 실행된 결과를 받아서 대상 데이터로 밀어넣는 작업들을 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하둡 클러스터는 삭제가 됩니다. 제가 하둡 클러스터를 직접 생성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런 작업들도 가능하도록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트리밍 데이터는 센서 같은 장비에서 발생되는 말씀드렸던 동작 감지나 온도,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것들, 이런 장비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처리 속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은 많은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뒷단에 있는 데이터들은 유실되거나 처리가 느려지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리 속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소위 IoT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이벤트 허브 또는 IoT 허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흘러가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서비스가 스트리밍 데이터 서비스가 있고요. 이벤트 허브는 IoT 허브와 유사한 형태의 플룸, 카프카, 스톰, 스파크 스트리밍에 대한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트리밍 어널리틱스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트리밍 어널리틱스는 인풋과 아웃풋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풋은 어떤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서 얘가 어떻게 지난 5초 동안에 라이트 센서에서 불이 몇 개나 켜졌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스트리밍 어널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거의 시간을 맞출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서비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발생된 이벤트의 데이터들을 수집, 변환 또는 저장, 분석, 예측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애저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서비스들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외에도 더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뒤쪽에 있을 테니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5시 1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